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조금은 지켜보자 이런 심리가 강합니다. 코스피가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마 영향이 좀 큰 것 같지요. 네. 코스닥은 조금은 이제 저력을 보여주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장전하자 이런 느낌인 것 같고요. 네. 사실은 뭐 계속 저희가 뭐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제 추석 연휴 이제 남았죠.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그다음에 연준의 금리나 폭 이 결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확실해지고 나서 뭔가 시장 방향성 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지금 거래량도 굉장히 말라가고 있다. 네. 거래 대금도 줄고 있다. 이게 뭐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던지는 거 무조건 또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알아보고 재고 지금 굉장히 신중한 투자를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약 2주 동안 좀 대기하는 심리가 강할 것 같다. 저희가 이렇게 지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이 연휴 전, 긴 휴장 전에 우리가 또 어떻게 오늘 장을 마무리해보면 좋을지 이 시간 통해서 점검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현재 구간에서 주요 이슈부터 살펴주시겠어요? 네, 가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전체적으로 지수 흐름과는 크게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좀 일부 종목들, 일부 섹터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금 딥페이크, 대왕고래, 조선은행, 증권 이렇게 보안까지 이 정도가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왕고래가 최근 직전 한 10여 분 사이에 버블의 크기가 커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눈에 띄네요. 장 초반부터 딥페이크, 이 보안 쪽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증권과 은행들, 최근에 금융주들 흐름 좋지 않았고 저도 한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오늘은 은행과 증권주들이 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간만에 조선주 오늘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죠. 색깔도 좋고요. 방산주 옆에 오늘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고요. 플러스권들 쭉 보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원전, 어제 말씀드린 대로 원전 새로 좀 추가로 우리가 하기로 한 거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 비만, 자동차, 금융주 중에 보험주도 오늘 플러스권 돌아서는 모습 보이고 있네요. 그다음에 건설, 유가, 2차전지 이렇게 좋네요. 그다음에 반도체, HBM, 전선, 태양광, 로봇, 풍력, 리튬 이렇게 2차전지 쪽이 오늘 조금 2차전지 자체들은 괜찮은데 오늘 리튬 쪽은 조금 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선도 어제까지 좀 강한 모습 보이다가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력설비도 마찬가지고요. HBM, 반도체 조금 부진하고 어제 상당히 좋았었죠. 사실은 지금까지 반도체나 이 HBM 이쪽도 AI 쪽 이쪽도 지금 추세적으로 좀 반등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큰 딥페이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두 군데서 공동으로 이 딥페이크 관련된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제 딥페이크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학계의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딥페이크의 이 성범죄 영상 같은 이런 영상, 사진 이런 게 기존에 있던 뭐 그런 포르노물이나 이런 거와 달리 특정 인물의 사진,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이렇게 심은 이런 영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상대방한테 이 특정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엄청나게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날 토론에서 나왔던 얘기는 한 사람의 인간성을 말살할 수도 있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잔혹한 얘기가 되는 거죠. 하는 사람들은 되게 AI 기술 활용해서 쉽게 할 수 있겠지만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때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딥페이크를 하는 사람들의 나이, 뭐 성별 이런 거 관계없이 가장 강도 높은 제재를 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좀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딥페이크 관련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모니터랩, C랩, 센즈랩, 신시웨이, 에피소프트 다 좋고요. 모니터랩과 C랩이 오늘 좀 더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센즈랩도 9%에 가까운 그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관련주들은 뭐 어쨌든 뭔가 명확하게 시장에서 이제 조금 안심할 만하다라는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테마주로서 영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섹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융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서요. 오늘 은행과 증권 이렇게 금융 중에서 두 섹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입니다. 은행은 오늘 ECB 유럽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소식이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이번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냐 마냐에 대해서는 약간 좀 설왕설래가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유럽의 인플레 상황이 유럽중앙은행의 인플레 목표치에 뭐 거의 근접을 했기 때문에 뭐 또 금리를 더 내릴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오늘 이제 ECB 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유럽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이 서비스 물가는 여전합니다. 견조합니다. 강하다는 얘기죠.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아직도 조금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 이건 미국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고, 기본적으로 은행주들이 금리와 관련돼서 수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대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은행들 입장에서 때는 예대 마진이 높아지면서 뭐 좋을 수도 있는데, 계속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은 결국은 대출 수요가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그런 점들이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특히 저소득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중소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되면 바이오라든가 러셀 2000에 해당되는 미국 같은 경우 이런 그 중소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게 결국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예, JB 금융지주 4%, KB 3%, 하나도 3%, 신한, 메리츠 다 이렇게 오르고 있고, 금융주들이 특히 이제 은행주들이 최근 좀 부진했던 모습들이 오늘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증권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됐다가 최근에 밸류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금 좋지 않은 얘기들도 좀 나오고 해서 좀 부진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시장 투자 비중 늘리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유동성 보강이 좀 되는 거니까 시장에서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전체 이제 국민연금의 이 수탁고 중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줄고 있습니다. 비율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계속해서 수탁고가 늘어나기 때문에 절대 금액 자체는 줄는 건 아니고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이제 이게 관건인데,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증시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잘 안 나기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최근 3년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수익률 평균치가 0.2%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플러스라는 게 다행일 정도인데, 그 사이에 해외 투자에서는 11.9%, 평균 매년 12% 정도의 수익률을 내고 있거든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도 너 국민연금이 한국에 투자하는 게 맞냐,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이라는 데가 이제 국내 이 근로자들의 어떤 그런 연금들 이런 걸 낸 거를 모아서 만들어진 그런 기관인 만큼, 사실 국내에서 어떤 유동성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또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해야 되고, 또 사실은 이제 연금 고갈이기 때문에 연금 수익률이 1%가 올라가면 고갈 시기가 5년 뒤로 늦어진다는 그런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어쨌든 국내 투자도 금감원장의 마음이야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수익률 문제 때문이라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연금의 중요성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종목 한번 볼까요? 증권주들 오늘은 어디가 좋은지요? 상상인 증권이 10%나 올랐고요. DB금융투자 5%, 한국금융지주도 4%, 나머지 증권사들 2%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선주를 좀 오랜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어제 또 저도 조선주 관련돼서 최근에 좀 주가가 부진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조선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내용이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최근에 조선주 주가들 많이 떨어졌거든요. 대표적으로 HD 현대중업 같은 경우 최근 한 달 새 16%, 한국조선해양 14% 넘게 떨어지는 걸 봤을 때 최근 조선주들은 분명히 주가 흐름이 좋지는 않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게 증권가에서 나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러면 왜 지금 조선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느냐. 일단 조선가, 신조선가죠. 이 세 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조선주들이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조선사들이 이제 대형사들이 두 개가 합병을 하면서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거에 따른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최근에 수주 소식이 옛날만큼 잘 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조선주들의 펀더멘털에는 특별하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지금 주가가 한 15% 전후로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종목 한번 보죠. 얼마나 오르는지. 네, 현대 마린 엔진 8%. 예, 미포조선이 최근에 10% 넘게 떨어졌었는데 오늘 6% 넘게 뭐 사실은 최근 한 달 새 떨어진 하락률 거의 뭐 오늘 하루에 반 이상 메꾸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선해양도 15% 정도 떨어졌는데 오늘 5% 올랐고요. 그다음에 조선 기자접시인 태광고 현대중공업도 오늘 3.5% 올라서 한 3분의 1 정도, 한 4분의 1 정도 좀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사실은 오르자면 또 하루만 해도 얼마든지 오를 수 있는 그런 주가 수익률이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으니까 또 길게 또 시장 안 열리니까 반도체 얘기 그래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반도체주 어제 좋았는데요. 반도체는 HBM. 오늘 엔비디아가 2% 올라서 반도체주들이 오늘도 좀 계속 가지 않을까 기대감을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장의 썩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고 보니까 엔비디아는 올랐는데 필반 지수라고 그러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미국의 주요 반도체주들이 오늘 이제 주가가 썩 좋지 않았던 것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반도체주와 관련해서는 어제 뭐 삼성 앵커 브리핑에서 삼성전자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아직은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다는 부분들이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좀 끌어올리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라든가 우리 반도체주들의 펀더멘탈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느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반도체주에 대해서는 실망할 필요도 또 과하게 기대할 필요도 없는 그런 과도기적인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종목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오늘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하고 있어요. 뭐 하락폭이 3%, 4%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오늘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슈 브리핑 마치고요. 계속해서 이데올리온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차트 통해서 증시 흐름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데올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 흐름을 우리가 점검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네네. 늘 이제 차트 통해서 자세히 살펴주시니까 네. 그렇게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나스닥을 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나스닥 차트 자체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엔비디아 차트하고 아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차트인데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가 오늘 같은 경우 한 2% 정도 올랐었는데, 나스닥은 또, 그래도 상승폭이 또 꽤 되는 그런 그림이 나왔고요. 저점에서 또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도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지지선을 찍고 올라왔고 위에 있는 저항선은 어디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라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스닥 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 과거의 이 히스토리를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과거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항선을 삼았어요. 추세선 아래에서는 저항선을 삼다가 그 라인을 뚫고 가서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라인들 한번 연결을 해보면 요 라인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그 밑에서도 한번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왔던 그런 그림들도 보이고요. 자, 살짝 한번 깼었지만 연 3일 이상 이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반등이 나온 그림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지 또 그림을 또 한번 봐야겠죠. 자,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이 18,000포인트에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위가 18,300포인트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을 볼게요. 이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과거하고 연결된 라인이 이 위에 있는 이 18,000포인트에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위에 좀 더 큰 저항선이 있습니다. 자, 이 큰 저항선은 과거에 보면 이 저항선을 삼았었지만 자, 뚫고 나서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이에요. 반대로 이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면 그 라인을 정확하게 저항선 삼아서 빠졌던 그 그림이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서도 이렇게 또 저항선을 찍고 나서 한 번 더 조정이 나왔던 그런 그림이 보여지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18,300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냐면요. 단기 M자 차트가 또 그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게 돼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올라가고 나서 위에 있는 18,300포인트를 찍게 되고 이 라인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한 번씩 나왔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합리적으로 밑으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면서 이렇게 M자 차트를 한번 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올라갈 때 저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을 때는 엔비디아 관련주,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저 나스닥 지수 18,300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같이 한번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 차트를 통해서 나스닥 지수 이제 흐름뿐만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주, 기술주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18,300선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어서 종목 얘기를 더 들어가 볼게요. 네네. 테슬라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자, 테슬라 차트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번에도 네, 그럼요. 제가 한번 테슬라 차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테슬라 저항선을 찍었으니까 관련주도 올라가도 네. 따라가지 말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네, 그 기억도 납니다. 기억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 테슬라 차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추세선을 똑같이 저하고 한번 그어서 설정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이 테슬라 저항선을 찍었으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관련주들,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10%에서 20%. 자, 그 상황에서 테슬라가 저항선을 찍었다는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테슬라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 다음날 이 저항선을 한 번 더 찍고 밑에 210불까지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지금 저항선 라인을 지금 찍은 시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합리적으로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현재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이 삼각수렴 구간 연두색 추세 지지선이 있고요. 자, 위에서 과거에 고점을 삼았고 지지선을 삼았던 이렇게 연동이 되던 그 라인들이 그대로 올라가는 245불 정도 되는 저항선이 하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 어제 고점을 라인을 찍고 삼각수렴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고점, 그 테슬라 고점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이 245불 정도 되는 그 라인들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니까 자율주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이 테슬라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기존에 계속 추세선을 찍으면 조정이 나왔던 그 추세선을 한 번 더 찍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를 관해서는 일단 오늘 장에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낫겠다라고 네. 말씀을 주신 거고요. 엔비디아는 어떨까요? 자, 이 엔비디아 차트 같은 경우에 그동안 제 밑에 있는 이 지지선 96불 정도 되는 지지선을 한번 찍고 나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스닥 지지선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같이 엔비디아도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이에요. 자, 전체적으로는 현재 작은 W자 그림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만약에 지금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도 한번 유추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그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요 라인들이 이틀 동안 지지선으로 지지를 했었거든요. 자, 그 라인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해야 하는 라인인데 뚫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까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지 않았나.
예, 위에 있는 저항선, 이 연두색 추세 지지선까지, 저항선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예상을 하기에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을 찍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한번 옆으로 기다가 한번 더 삼각 수렴을 한 후에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140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자, 반대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이 상황에서도 W자 반등으로 나오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밑에 있는 지지선도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위에 있는 이 140불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면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탄력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모호해서 그러는데 네. 밑에까지 열려 있는데 아직까지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거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요. 그래서 오늘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네. 엔비디아 저항선을 뚫었어요. 네. 뚫고 머리를 지금 현재 내민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는데 그 가격이 124.8불입니다. 자, 이 124.8불을 왜 제가 강조를 하냐면 기존에서도 제가 그림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네. 자,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을 찍을 때마다 저항을 삼았던 그 라인이고요. 뚫고 올라가서는 제가 화살표를 지금 보여드리는데 그 라인들을 지지선 삼아서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그림이었습니다. 예. 자, 그 라인들을 또 지지를 하고 또 반등이 한번 나왔었다가 다시 재차 그 라인을 깨고 내려간 상황이라서 124.8불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뚫지 못할 경우에는 저항선 작용에서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밑에 한 96불까지 다시 한번 열어보고 대응을 하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엔비디아 전략 살펴보고 왔는데요. 워낙 우리 이 대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 물론 오늘은 좀 흐름이 다르게 전개되고는 있긴 합니다만 이런 투심을 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살펴봤고요. 엔비디아 봤으니까요. 우리 장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대응해 보면 될까요? 자, 삼성전자 네. 그제죠. 지지선을 찍었는 라인 저점 라인을 네. 제가 지지선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 지지선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서 어떤 라인에서 지지선을 또 찾아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거 히스토리를 보면 현재 구간이 보인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작년 4월에 지지선하고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렇게 8월 18일 정도 되는 이 라인에 또 한번 지지선하고 연결이 됩니다. 일봉 저점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는 라인이에요. 그대로 설정을 한다면 또 한 번의 그 지지선 라인들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게 10월 6일자였어요. 네. 자, 그 라인들하고 그대로 연결한 라인이 그저께죠. 그저께 지지선 라인과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그런 그림이 나오고 네. 그 지지선을 찍고 나서 또 반등이 나오던 그런 그림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한번 나와서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바로 위에 있는 이 저항선들도 보일 텐데 큰 저항선은 위에 있는 이 69,300원 정도 되는 그 라인에 이 빨간색 추세선이 하나 또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그 라인이 제일 큰 라인이고 요 라인을 찍고 나서 살짝 조정이 나와서 밑에 있는 빨간색 추세 지지선 라인까지 내려오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뚫고 올라가서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다시 한번 크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 예. 엔비디아를 좀 중심적으로 보면서 같이 한번 예상들을 유추를 한번 했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뚫어야 되는 라인은 66,900원 라인입니다. 자, 이 66,900원 라인을 뚫고 올라가야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라인인데 그 66,900원 라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 라인이 이 라인 69,900원 라인, 이 라인을 일단 뚫고 올라가야 위에 있는 69,300원 라인 저항선이 있는 저 라인까지 도전을 하게 되고 그 라인을 뚫고 나서야 위에 있는 77,000원 정도 되는 그 저항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됩니다. 자, 요정 한번 참고하셔서 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점보다는 소폭 올라오긴 했는데 오늘 장에서도 삼성전자 현재공학 1.81% 하락하면서 65,1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저항 라인이 보여요. 네네. 1차는 66,900원, 그 이후에 이제 69,300원까지 좀 네, 돌파하는 맞습니다. 모습이 네.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흐름으로 살펴봤고요. SK하이닉스는 어때요? 자, 이 SK하이닉스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네. 매수를 한번 드렸는데 153,000원에 매수를 한번 잡아보시라고 했는데
그 지지선을 딱 찍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요 날이죠. 요 날 음봉으로 나오면서 일봉상 두 번을 지지를 하고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는 양봉으로 살짝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매수를 제가 15만 3천 원 밑에 있는 지지선을 드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엔비디아 지지선들이 더 밑에 있기 때문에 요 라인들을 찍고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W자로 반등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요 밑에 있는 15만 3천 원 라인을 매수를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이 15만 3천 원 라인을 살짝 깨고도 어느 추세선과 연동이 되는 그런 라인들인지 한번 또 찾아보실 수 있어요. 요렇게 찾아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자, 과거에는 지지선 역할을 했다가 그 밑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했던 요 라인들하고 그대로 연결을 하면 그저께 최 저점 라인과 딱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 17만 1천 원을 넘어가면서 저는 저항선을 살짝 뚫길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지 않나 또 생각을 했었는데, 찍고 나서 종가상으로는 가격 자체가 이 연두색 그 추세선 저항 가격 밑에서 끝이 났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좀 조정이 한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엔비디아가 오늘장 위에 있는 저항선, 윗저항선을 찍으러 올라가면 하이닉스도, SK 하이닉스도 위에 저항선을 뚫으면서 18만 원대까지는 일단은 기본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어제 고점 구간으로 보면 한 10% 정도 지금 수익이신 상태인데요. 일단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와 엔비디아와 연관된 종목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짚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 우리가 좀 종목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태영 파트너가 방산주를 참 좋아하는데 네네. 관련해서 종목을 꼽아주실 거잖아요. 네네. 자, 제가 LIG 넥스원 차트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자,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마켄당 이후에서 많이 말씀을 네, 드렸던, 많이 언급해 주셨죠. 네, 비공 소식도 많이 들렸고 하와이 림팩 훈련에서 6발을 발사해서 6대의 무인 드론 보트를 전부 다 격침시켰다는 그 말씀도 드렸고요. 자, 지금 여기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LIG 넥스원 관계자가 12월 말에 미군하고 계약을 체결이 임박을 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제가 한 번 더 가지고 나오게 됐습니다. 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위에서 고점에서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저항선을 2번 찍고 위에서 단기 M자를 만든 후에 밑에 있는 이 지선 라인들은 딱 찍지 않고 지금 현재 W자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정이 한번 나오면 밑에 한번 매수 자리를 잡아볼 만한 그런 라인들도 나오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일단은 12월에 그 미군하고 납품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LIG 넥슨은 절대 이 가격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i3 시스템도 이 가격에 있지 않고요. 그렇다면 W자로 현재 상황에서 W자로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이 이 24만 원 정도 되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자, 매수점으로 삼을 라인이 하나를 제가 살짝 설정을 해드릴게요.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그대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 가격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가격이 19만 7천 원에서 19만 3천 원까지 한번 매수를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반등이 나온 다음에 위로 한번 더 크게 올라가게 된다면 어디를 목표점으로 삼아야 되느냐. 1차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24만 원 라인을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과거에 이렇게 고점하고 연결된 그 추세선이 올라가는 빨간색 추세선 라인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일단은 24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그 위에 있는 저항선도 나중에 제가 마켓나 이브에 나와서 위에 있는 저항선 가격도 알려드리면서 연말에 있을 큰 희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잡으신 분들은 큰 기쁨이 되겠죠. 자, 큰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주 보폭을 대폭 넓히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LIG 넥스원 점검을 해봤고요.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i3 시스템도 언급 참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네. 오늘장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자, i3 시스템이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가지고 나온 네.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지지선을 찍었다고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지선에서 슈팅이 나와버렸습니다. 아, 예. 자, 그래서 요 라인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과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 지지선 라인들을 어떻게 지지를 하고 올라갔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서 이 연두색 추세 지지선을 보시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크게 또 반등이 나왔던 그런 그림들을 보여요. 자, 어떤 라인들을 뚫고 올라갔었냐면 고점하고 이렇게 연결된 그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고점이 하나 만들어주고요. 또 한 번의 고점이 만들어주면서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조정이 나오던 그 라인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 그 LIG 넥슨의 비룡, 그리고 대전차 미사일이죠. 보병들이 들고 다니는 탱크 잡는 그 제블린 같은 무기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들어가는 영상 센서도 i3 시스템에서 전량 납품을 하고 있고요. 자, 대공 로켓이죠. 보병들이 헬기나 전투기가 날아가게 되면 거기다 대고 쏘는 그 대공 로켓 같은 경우에도 영상 센서를 i3 시스템에서 전부 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LIG 넥슨이 미군하고 납품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에 반사이익은 i3 시스템이 엄청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마켓나가 일부에 나와서 31,000원서부터 3만 원까지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날도 매수가 잡혔었고요. 자, 그리고 요날도 한번 매수가 잡혔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과거에 얘기한 거니까 한 번 더 지지선을 지금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과거에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을 때 매수 잡으셨던 분들에게 AS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어떤 AS냐면 현재 구간에서는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에서 올라갔다가 현재 내려와서 지지선 라인에서 반등이 나오고 이 상황에서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이 하나 분명히 존재해서 보이실 거예요. 37,000원 정도 되는 라인인데요. 그 라인들을 찍고 내려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M자형 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물론 연말에 좋은 소식이 있지만 여기를 관리하는 메이저들은 개미들이 자기 밥그릇에 숟가락 얹는 걸 되게 싫어하겠죠. 그래서 한번 조정이 나와서 25,000원대가 혹시나 오게 된다면 매수를 잡으셔서 크게 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제일 매수점으로 삼으실 라인은 25,000원대 그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점으로 삼아볼 가격 라인은 25,000원대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현대위아인데요. 네. 네.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에서 열렸던 그 방산전시. 네. NSU의 외우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전술 차량 뒤에 후미에 그 105mm 박격포를 싣고 다니면서 자, 105mm 박격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포탄을 놓고 하기 되게 힘들죠. 네. 자, 하지만 기계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좌표를 찍어주면 자동으로 장전을 해서 포탄을 장전을 하고 그 좌표 찍어준 곳에 그대로 포탄을 날리는 그런 그 현대위아가 그거를 또 선보여서 폴란드 관계자들이나 유럽 관계자들이 되게 관심 깊게 봤다고 하는 그 현대위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대위아 제가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밑에 지지선을 한번 찍었지만 밑에 있는 45,000원대 라인 지지선이 더 좋으니까 저 라인들을 혹시나 지수가 크게 조정이 나오면 45,000원대를 매수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위로 또 크게 올라가는 오늘 6% 아까 보니까 6%까지 올라가던 그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라인은 자, 일봉 저점 라인하고 그대로 연동이 되던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조정이 나오던 구간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에 올라가더라도 위에 있는 54,000원 근방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을 찍고 다시 한번 빠지면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45,000원대를 볼 수 있으니까 요 라인에서 지금 따라가지 마시고 45,000원 안전하게 최저점 지지선 라인이 오면 매수를 잡고 이런 식으로 W자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을 그릴 때 한번 수익을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산 관련 세 종목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코스피는 0.13% 상승, 코스닥은 0.3% 하락, 그러니까 보합권에서 지지부진한 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장에서도 우리가 공략해 볼 거 있을까요? 네, 공략할 만한 네. 종목이 있고요. 자, 그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 서부 텍사스 중진류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종목이군요. 네, 24년 10월물이고요.
서부 텍사스 중진류 선물입니다. 이 선물 차트를 보면 우리 현물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한번 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서부 텍사스 중진류 과거 차트를 보면요. 이쪽 과거에서부터 작년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그 라인들이 있습니다. 자, 그 라인을 찍고 나서 130불까지 올라갔던 그 그림도 나오고요. 자, 밑에 있는 그 라인들을 지지선을 한 번 더 찍었을 때 이 90불이 살짝 넘어가는 그 저항선 라인도 형성을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그 차트입니다. 자, 고점을 볼게요. 자, 고점을 보면 88불, 그 다음에 내려와서 83불 정도 되는 그 파란색 추세선이 이어지는 라인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저 라인까지 한번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에서 찍었을 때 크게 또 반등이 나오던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데, 자, 현재 구간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었어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었기 때문에 이 차트상 분석을 했을 때 위에 있는 이 80불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에너지 관련주, 특히나 이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에 한번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요. 자, 그 종목을 제가 오늘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 종목은 한국석유입니다. 이 한국석유를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도 있죠. 자, 어떤 이유냐면, 물론 뭐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그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왔고, 이런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지선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발견한 게 있어요. 한국석유와 똑같이 생긴 쌍둥이 차트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따가 제가 그 QR 나오면 한번 그 QR로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인지 한번 제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같이 올라갈 종목이고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요 추세선, 일봉산 접전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던 그런 구간이 생겼는데, 네.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이제 반등 시점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위로 반등이 나온다면 25,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또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현재 구간 같은 게 17,280원인데 17,000원서부터 16,500원까지는 한번 매수를 보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부 텍사스 중진류가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주들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제가 또 알려드릴 텐데, 위에 있는 이 단기 영두색 저항선 라인도 수치를 한번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자, 수치 같은 경우에는 21,600원 라인을 목표로 한번 1차 목표로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1,600원 라인을 뚫게 될 경우 과거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요. 이 일본 고점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그 라인들은 한 번씩 꼭 본 라인이 있습니다. 자, 그 라인이 25,000원 라인이에요. 자, 그래서 최고 목표가는 25,000원 라인을 한번 보시고, 그 밑에 지금 현재 매수를 잡으셔서 위에 올라갈 때 위에 있는 그 저항선들은 저희가 추세선 근거하고 똑같이 한번 설정을 해보셔서 대응을 하신다면 큰 수익도 한번 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쌍둥이 차트가 두 개가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QR로 들어오시는 분에게 다 공개를 해드리면서 그런 종목들도 한번 오픈해드리겠습니다. 네, WTI 10월물 차트 통해서 이 연동해서 좀 움직일 수 있는 한국석유 살펴주셨습니다. 17,000원 선에서 16,500원 선 매수 접근한 가격대라고 봤고요. 이것을 이렇게 집근을 한다면 네. 최고 목표가는 25,000원 선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줬습니다. 연휴 뒤에 뵙겠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 미국 대선, 그리고 대선 전망에 따른 주식 투자 얘기를 엮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였죠. 지난 11일에 열렸던 트럼프와 해리스 간의 첫 대선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큰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물론 그 전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1차 토론회가 한번 있었습니다만은 민주당 후보가 바뀌면서 트럼프와 해리스 간에는 첫 TV 토론이었다. 그래서 2차 TV 토론이기도 하고 두 사람 간의 첫 TV 토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죠. 16일 기준으로 하면 제47대 미국 대선 11월 5일에 열리는 미 대선이 정확하게 50일 앞으로 다가오는 그 기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막바지 선거 캠페인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1차 대선 이후에 표의 어떤 쏠림들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미국 대선이 증시의 어떤 핵심 화두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까지의 그 두 후보의 어떤 그 경합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대선 TV 토론 얘기, 그에 따른 수혜주들의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판세를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전국 미국 7대 경합주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지금까지 총 177차례 여론조사가 실시됐는데요. 전체를 종합해봤더니 이런 겁니다. 평균 득표율로 보면 해리스가 49.4%, 트럼프가 45.8%, 한 3.6%포인트 정도 차이인데요. 이건 전체 5%포인트의 그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해리스가 약간 유리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느 쪽이 우세한지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미국 CBS 방송이 실시했던 여론조사 결과 3대 경합주를 별도로 뽑아서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펜실베니아, 미시건주, 위스콘신 이렇게 세 개의 3대 경합주 양자 대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렇습니다.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트럼프와 해리스가 정확하게 50대 50 완벽한 동률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미시건하고 위스콘신은 해리스가 1 내지 2%포인트 정도 앞서는 극히 좁은 오차 범위 내에서 그 우세가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라고 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선거 전문 사이트인 This is Desk HQ 같은 경우는 당선 승리 확률로 보면 해리스가 54%, 트럼프가 46%로 해리스가 약간 우세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별 선거인단 총 538명 가운데 270명을 과반을 확보해야만 한쪽이 당선되는 게 미국 그 선거인단 투표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직도 선거인단 확보에 있어서 둘은 팽팽한 호각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TV 토론 이후에 두 후보 간의 그 지지율 격차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말씀드렸는데요. 두 사람 굉장히 무서운 표정 짓고 있는데요. 한번 그 격차를 한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끄트머리가 지금 첫 TV 토론 이후에 지금 두 후보 초록색은 해리스고요. 회색이 트럼프인데요. 당선 확률 이 블룸버그가 조사한 당선 확률입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는 50% 초반에서 지금 56%까지 올라왔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도 50%가 넘었다가 지금 47%로 내려오면서 둘 간의 당선 확률의 차이가 9%포인트 조금 유의미하게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만큼 TV 토론을 해리스가 굉장히 잘 치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리스는 정치 신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한 차례 대통령을 경험했고 이미 두 차례 대선을 치렀던 트럼프에 비해서 TV 토론에서 굉장히 미숙함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굉장히 잘 방어해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해리스가 미국인들로부터 더 많은 그런 또 환심을 사고 있다. 그래서 지지율 격차를 조금씩 당선 확률 격차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TV 토론 이후에 CNN이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전체 등록 유권자들의 대상으로 누가 더 TV 토론을 잘했느냐라고 물었더니 63%의 유권자가 해리스가 더 토론을 잘했다라고 대답했고요. 트럼프가 잘했다고 대답한 확률은 37%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확실히 해리스가 첫 TV 토론을 무난하게 잘 치러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질문도 했습니다. 기존에 내가 지지하고 있는 후보자를 바꿔야 될 것인가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다. TV 토론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더니 트럼프 지지자에서 23%가 해리스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23%가.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꼴로 트럼프를 제고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반면 해리스 지지자들은 불과 12%만 후보자 지지자를 바꿔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역시나 TV 토론은 해리스의 완승으로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특히나 그 시대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이 대선 토론을 보고 난 이후에 TV 토론을 보고 난 이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해리스를 지지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해리스에게 굉장히 유리한 형국을 만들어줬다라는 거죠. 다만 지금 해리스는 부통령으로서 바이든 현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를 계속 이끌어온 사람으로서 고물가, 고금리, 그다음에 중동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이런 어떤 그 정책적 실패에 대해서 뭐 마땅한 어떤 그 설명을 하거나 또는 대안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게임이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쪽도 여전히 우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TV 토론 이후에 지금 50일 남는다 말씀드렸는데요. 50일 기간 동안 트럼프는 맹공을 펴부어서 해리스와 벌어진 격차를 좁히기 위한 총력전을 펼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리스의 그 정책 실패, 해리스와 바이든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속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물가가 너무 높아서 또 금리가 너무 높아서 그 중산층 또 서민층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들을 계속 지적할 거고요. 또 하나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 중동에서의 전쟁을 계속 그 민주당이 유도하면서 그 전 세계적인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부분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렇게 본다면 실제 이후에 미국에서의 물가 지표 상황들 또 중동 전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의 양상, 또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남은 50일 동안 트럼프의 공격이 해리스에게 제대로 먹혀들 수 있는지가 좌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해리스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는 이제 좀 기정사실일 것 같은데요. 왜냐? 트럼프가 공격할 그 포인트들을 해리스가 다 방어해낼 수 있는 논리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중동 전쟁입니다. 중동 전쟁 같은 경우도 트럼프가 계속 해리스를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중동 상황은 어떻습니까? 해리스를 비롯해서 미국 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장관들이 계속 중동을 다니면서 중동 전쟁 지금 휴전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설령 휴전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해리스 입장에서는 전쟁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부터 조금 자신의 디펜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고금리와 고물가 책임을 바이든 행정부가 져야 된다라는 공격을 트럼프가 할 텐데요. 지금 다음 주에 미국 연준 FOMC가 있습니다. 이 FOMC에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25냐 50bp냐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 입장에서는 연준 FOMC의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고물가를 잘 관리했기 때문에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었다라는 반격을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트럼프의 공격 자체가 해리스에게 무효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해리스가 트럼프를 공격할 수 있는 어떤 반격의 무기는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난 대선 TV 토론에서도 문제가 됐던 이슈가 됐던 낙태권 문제인데요. 트럼프가 집권할 당시에 트럼프가 임명했던 대법원 멤버들이 여성의 낙태권을 부정하는 그런 어떤 대법원 판결을 내리면서 여성의 낙태권이 폐기됐었는데요. 그러면서 여성의 어떤 그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 또는 낙태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부정당했다라는 공격을 해리스가 계속 트럼프를 공격할 거고요. 지금 트럼프의 그 낙태권 폐기에 반대하는 10개 정도의 주가 미국 대선 당일날 주민투표를 통해서 다시 낙태권을 부활하는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주민투표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이슈를 계속적으로 해리스가 물고 늘어진다면 대선 투표 당일날 여성의 낙태를 찬성하는 여성층, 그다음에 젊은 진보층들이 표 집결을 통해서 해리스에게 몰표를 몰아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해리스가 앞으로 트럼프에게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할 때 해리스가 트럼프보다도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도 이미 그런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하여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시장 내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근 해리스, 트럼프의 수혜 업종들의 가격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회색으로 되어 있는 건 최근 일주일간 가격 동향이고요. 초록색은 어제 하루 동안의 가격 동향입니다. 해리스의 수혜 업종,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관련주들은 일주일 동안도 하루 동안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죠. 해리스의 수혜 업종들은 해리스의 당선 가능성에 배팅하면서 시세를 이렇게 뿜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수혜를 입을 만한 업종들, 방산 업종이라든지 또는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런 그 관련주들은 오히려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마이너스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시장은 이미 해리스가 당선되고 트럼프가 낙선될 가능성에 어느 정도 돈을 옮겨가고 있다. 투자 심리가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계속적으로 어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였던 기술주들, 빅테크 관련주들, 성장주들이 계속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해리스 역시 바이든 행정부 심지어 트럼프의 공약하고 마찬가지로 중국을 계속 견제해서 AI를 비롯한 테크 부분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규제 정책을 계속적으로 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해리스가 당선되건 트럼프가 당선되건 성장주, 빅테크 관련주들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대규모 감세를 약속한 트럼프와 달리 해리스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고 부자들의 증세를 통해서 세수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적자 국채 발행을 줄이겠다라고 공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시장의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면서 시장 금리에 민감한 성장주들이 플러스 시세를 뿜어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해리스에 배팅하는 해리스 트레이드의 그 핵심인 빅테크 관련주들이 역시 신재생에너지, 전기차와 함께 시세를 뿜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해리스 트레이드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인가, 어느 정도 지속성이 있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뭐 지속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해리스가 실제 당선된다면 당선 이후에도 시세를 굉장히 낼 가능성은 있겠지만 아직까지 선거 자체는 끝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리스 역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그 숙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현 정부, 바이든 정부의 실정과 관련된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 트럼프와 다시 접전 내지 트럼프와 역전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런 그 해리스 트레이드에 지속적으로 돈을 몰아가는 전략보다는 향후 대선 판도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그런 또 수동적인 전략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보수적인 싱크탱크인데요. 여기서 보면 해리스가 무리한 증세를 통해서 법인세율을 높이고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를 높이고 이런 무리한 증세를 통해서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0.4%포인트 정도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해리스 당선 가능성이 이퀄 그 미국 증시에 큰 호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측면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해리스 트레이드에 무리하게 배팅하는 전략보다는 대선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을 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는 보수적인 전략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진다면 중장기적으로 길게는 해리스 관련주들의 시세는 계속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해리스는 당선될 경우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펴고 있는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RA의 수혜를 보는 전기차, 2차 전지, 뭐 배터리 관련주들이죠. 이게 계속적으로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전기차 의무화를 또 추가로 확대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가 특히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와 동시에 SMR이라고 하는 그 소형 모듈 원전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도 동시에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해리스는 빅테크 업종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라든지 또는 알고리즘 편향성 이런 데 대한 규제 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 투자가 가능한 보안 관련 업종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한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걷어서 모은 돈을 가지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공약도 동시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건설이나 기계 장비 이쪽 관련주들도 시세를 낼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해리스 수혜주를 볼 필요가 있지 단기적인 어떤 트레이드 관점에서 해리스 트레이드에 무리하게 배팅하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면서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같이 좀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보다 해리스가 당선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왜냐? 트럼프라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 여러 가지 정책의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반면에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전임자였던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그대로 승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해리스가 당선돼서 향후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훨씬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IRA 법안이라든지 칩스 법안에서 우리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주들이 계속적으로 미국 정부의 큰 어떤 세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리스가 당선될 가능성에 배팅한다면 한국 그 시장에서도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끝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 한국이 해외 수출에서 큰 어떤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또 한번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다가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대선 레이스가 한창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시즌2의 막이 올랐습니다. 지금 사실 민주당이 집권을 하든 공화당이 집권을 하든 공공의 적은 중국입니다. 미국은 최근에 중국에 대한 반도체 제재를 추가로 발표했고요.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모두 중국을 제재하는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기업들에게 반사수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피해가 될 때도 있죠. 우리에게 중국을 함께 견제하자고 할 때입니다. 미국이 HBM을 중국에 팔지 말라고 무언의 압박을 넣었습니다.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한 발언 함께 살펴보시죠.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인 앨런 에스테베스가 워싱턴 DC에서 얼마 전에 열렸던 2024 한미 경제안보 컨퍼런스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전 세계 HBM 만드는 기업 중 세 개 중 2개가 한국 기업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한 거죠. 중국이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HBM을 중국이 아닌 미국과 미국의 동맹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중국에 대한 수출 제재에 한국이 동참해주기를 비공식적으로 선언한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향 매출이 작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굉장히 큰 수준입니다. 다음 장에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미국향, 중국향 매출액을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가 중국향 매출이 23조 5,456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상반기 대비 거의 2배 수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중국향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올해 상반기에 8조 6,66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매출 대비 30% 수준이고 삼성전자 역시 16%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향 매출이 삼성전자가 53조 원 규모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5조 원 규모로 미국향 매출이 훨씬 많긴 하지만 중국향 매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출 판로가 막힌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게다가 이미 한 차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에서 이 반도체 기업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경험을 이미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에 들려오는 제재에 더욱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조금 더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하겠지만 중국 사업에 대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좀 특별한 손님을 또 모셨습니다. 시기가 또 시기이죠. 요즘처럼 시장 상황이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혼란스러울 때가 물론 뭐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요즘이 특히나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당장 이제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이 되다 보니까 다음 주 목요일 날 이제 문이 열죠. 근데 또 그때 이제 FOMC가 열리어서 연준이 도대체 금리를 50을 내릴지 25를 내릴지 사실 이 부분조차도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 보면 사실 마땅히 이렇게 확실하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추석 때 다음 주에 이제 복귀하셔서 투자 전략 짜시는데 좋은 인사이트를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김준송 대표님을 모시고요. 오늘 좀 전체적인 시장 큰 흐름들 한번 살펴보고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환율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율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전체 여러분들께서 좀 투자 전략 짜실 때 좋은 지표가 될 가이드가 될 만한 내용들을 김 대표님으로부터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금리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시기가 그러니만큼. 오늘도 뭐 PPI도 나오고 뭐 그제 또 CPI도 나오고 등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고용 지표까지 지난주에 나오고 해서 이제 큰 지표들은 얼추 다 이제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과연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 건지에 대한 이제 판단을 좀 추정을 좀 이제 조금 더 그래도 좀 정교하게 할 수 있을 때가 된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러프하게 대표님께서 이번에 FOMC 보시는 어떤 그런 뭐 생각은 어떤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은 뭐 CPI, PPI, 뭐 고용 지표 이런 거를 보면서 이코노미스트들은 되게 야 50pp까지 내리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기울어서 네. 사실 어제만 해도 50pp 올 확률로 한 20% 정도 마켓 프라이싱이 됐는데 어제 뭐 보도되셨겠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네. 그 기자가 자기가 얘기해 보니까 그 연준에서 50 올릴지도 몰라 이런 보도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하는 바람에 그 뉴스 하나로 사실 지금은 거의 6대4 또 올라갔네요. 네, 많이 50pp 올랐죠. 얘기가. 예, 예. 43 지금 보면 한 43% 정도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전체적인 프라이스를 보면요. 지금 시장의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거는 네. 뭐 그렇게까지 50까지 내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네. 지금 이코노미스트들의 그런 예측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프라이싱을 좀 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프라이싱이라고 하면 뭐 페이드 펀드 퓨처스도 있고 여러 가지 프라이싱이 있는 걸 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시장의 가격은 이겁니다. 지금 5.5인데 연말에 4.5에서 4.25 사이에 프라이싱 되고 있거든요. 4.5면은 100pp고 4.25면 125p가 내린다는 얘기네요. 125고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50, 25, 25 하면 100이잖아요. 그렇죠. 50, 25 하면 125고. 125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시장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본다는 거는 시장이 프라이싱이 돼서 그렇게 채권이나 뭐 파생 상품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게 움직인다는 그러니까 얘기잖아요. 뭐 서베이 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자기 돈 내고 거래를 한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금년 말이 중요하지만 내년 말을 보면 내년 말은 프라이싱이 3%입니다. 200bp 예, 이상이 되는 그러면 거네요. 지금부터 계산해 보면 250bp잖아요.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FOMC가 몇 번 남았습니까? 1년에 8번 하고 그렇죠. 금년에 3번 세 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11번 남았는데 250bp면 25bp씩 내리기 시작하면 10번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게 지금 마켓 프라이싱이거든요. 그게 마켓 프라이싱이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25를 내리고 50을 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어느 정도인지 내려인지 그 폭은 중요하지 않다. 예, 결국은 조금 더 길게 봐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에 지금 그 가격이 맞다면 이번 달에 25 안 내리면 다음 달에 50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예. 프라이싱이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프라이싱이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예. 지금 시장 전체가 보고 있는 거는 그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 이자율이 내려갈 거라고 이미 마켓이 많이 반영이 돼 있죠. 다만 25씩 11번 중에 10번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착실하게. 그렇죠. 그럴 수도 베이비 스텝으로 있고, 쭉쭉 내려갈 수 있는 뭐 거니까. 범피하게 50을 내렸다, 안 내렸다, 많이 내렸다, 안 그렇죠. 내렸다 할 수도 있죠. 요번에 볼 수 있는 거는 오랜만에 이자율을 내리는 쪽으로 가는 피벗을 하니 연준 의원이 스타트를 25로 하느냐, 50으로 하느냐는 50으로 하면 아, 연준이 정말 경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구나. 내가 급하게 내릴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25년 말이면 1년 뭐 3개월 남았나요? 네. 그때 3%까지 가는 건 좋은데 가는 방향이 내가 앞에서 많이 내릴 수도 그렇죠. 있어. 그렇죠. 이런 거를 힌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FOMC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는 50을 내리면 아, 이 사람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한 1년 정도 얼마나 내릴는지 어느 정도 심각하게 경기에 대해서 보고 있는지 고용에 대해서 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힌트가 좀 중요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 경제학자들, 이코노미스트들이 볼 때는 야 그렇게까지는 안 내려도 된다고 얘기를 해도 네. 어제 기자 한 명이 야 연준 얘기 좀 들어봤더니 뭐 많이 내릴지도 모른데 이 말 한마디에 시장이 확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시장이 불안하다. 그렇죠.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과거 사례를 봤을 때 50bp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두려워하는 거는 50bp로 피벗을 시작했을 때는 경기 침체 항상 오더라. 뭐 이를테면 그게 횟수가 많은 네.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보통 그렇게 추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겠냐. 사실 이게 시장에서 이게 뭐 썩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은 경기 침체와 이자율 인하 속도를 보면 앞뒤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이자율을 빨리 내리는 것이지 그렇죠. 이자율을 빨리 내리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니네들 예전에 너무 많이 올려놓으니까 그게 경기 침체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빨리 내리네. 그러니까 과거의 그 데이터들을 쭉 보면 급하게 내릴 때를 보면 예전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많은 거죠. 근데 사실 50bp를 내리고 25bp를 내리고 하는 것이 앞으로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연준 위원들도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한 정도에 대해서 그렇죠. 야 경기 침체가 좀 많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많이 올렸나? 그러면 좀 급하게 내릴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사실 정책을 하니까 중요한 것이지 저는 사실 50bp를 내리면 경기 침체가 더 뭐 온다. 올 가능성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50bp를 내리면 어떻게 생각하면 빨리 내려서 경기를 빨리 잡으려고 잡다. 하니까 그렇죠. 그쪽에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전의 데이터들은 네.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요번에도 결과적으로 1, 2년 후에 보니까 그때 봐봐 너무 많이 5.5까지 올려놓고 네, 급하게 내리니까 사실은 급하게 내려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5.5까지 올려놨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박사님이 하신, 저 대표님이 하신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클라우디아 쌈 박사가 네. 한 얘기가 오늘 기사에 나온 걸 저도 읽어보니까 그 양반의 얘기는 자기가 만든 쌈 룰로 보면 지금 경기 침체에 들어간 건 맞는데 네. 미국 경제가. 근데 나는 또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럼 앞으로도 네.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팬데믹 이후에 경제 지표의 이 상호 연관성이 굉장히 많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얘기를 네. 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고용 지표 얘기도 하는데 지금 4.2%까지 이제 8월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최근에 고용 지표가 3.6% 많이 급하게 올라왔으니 그 실업률이 올라왔으니 이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이유를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쌈 박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이민자 급증이라든가 또는 팬데믹 이후에 고용시장에 좀 떨어졌던 사람이 고용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나타난 실업률 상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데이터상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미국 경제, 특히 미국의 고용시장 상황이 여전히 자기는 견조하다 본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 또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면
지금 우리는 사실은 항상 과거 데이터를 갖다가 가져와서 예를 들어서 뭐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가 정상화되면 뭐 이게 또 경기 침체의 신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고 그럼 이런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향후 경기에 대한 판단이 이제 좀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뭐 저는 뭐 이코노미스트 쪽은 아니지만 과거의 데이터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팬데믹이 세상을 진짜 많이 바꿔놨잖아요. 아, 그렇게. 팬데믹을 너무 많이 바꿔놨기 때문에 예전과 다를 수도 있다. 저는 뭐 좀 아마추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있고 그리고 항상 예전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보면 굉장히 그 마켓의 의문점의 하나가 경기만 조금 나빠지면 각 중앙 정부들이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예.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경기가 좋아졌어요. 예.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못한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팬데믹 이전에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진짜 이자율을 낮춰주고 뭐 그 QE를 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기의 회복을 엄청나게 도와주면서 그렇죠. 그렇죠. 인플레이션도 없었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한 얘기도 지금 이제 와서 보면 아 그때는 중국이 그렇죠. 뭔가 많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이 급격하게 일어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막아준 생산성이 거잖아요. 올라가서. 예. 그렇다고 보면 저는 그런 연관성에 대해서 뭐 경제학처럼 정확하게 설명을 못할지 모르지만 아 예전하고 바뀐 건 분명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기술 쪽에서 봐도 전 잘 모르겠어요. AI가 얼마나 세상을 바꿀런지 모르겠지만 뭐 좀 바꾸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예. 그렇다면은 지금 예전에 그 경기에 돌아가는 거와 데이터 보는 것과는 지금 많이 달라져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는 속도도 네. 예전에는 일부 이코노미스트들과 뭐 관료들이 봤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야말로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모든 데이터가 모든 사람이 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다 저도 보고 뭐 앵커님도 예. 보시고 예. 너무나 개인들도 보편화됐죠. 너무나도 보편화돼 있고 너무나도 분석이 좋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의 마켓이 반응하는 속도도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예. 사실은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데이터가 움직임에 따라서 아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벌어지는군. 저번에 미국의 경기 침체를 좀 심하게 보고 사실 지금 미국의 이자율이 내려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프라이싱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자율이 내려가는 건 확실하지만 이자율이 내려가니까 뭐 채권이 어떻게 되고 환율이 어떻게 되고 주식이 어떻게 되겠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프라이싱 된 것보다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이자율이 굉장히 내려온다는 뜻은 지금 1년 3개월 후에 3%라고 돼 있는 그 예측이 2%가 돼야 예전보다 더 내려오는군. 그게 예를 들어서 3.5라고 하면 지금보다 200bp가 내려간 그렇죠. 거지만 지금보다는 이자율이 덜 내려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방적으로 25bp, 50bp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준 의원들이 느긋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빨리 해야 된다는 자기네들이 생각을 좀 하니까. 많이 올렸나 하는 불안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연준 의원들이 말을 많이 하지만 정말로 자기의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 연준 의원이 예를 들어서 나는 이자율 많이 올릴 거야. 자기 속으로 올리고 싶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나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뭔가 결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50pp는 심리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50pp를 내리든 25pp를 내리든 그 다음 하는 말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네. 이번에 일단 한번 내려봤지만 앞으로는 더 보겠다. 그 다음에 최종 금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3%지 더 내려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코멘트들이 어떻게 시장에 외환시장, 채권시장, 네. 주식시장에 다 다르게 반영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연준관에서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연말까지 100에서 125bp, 내년까지 네. 250bp 정도, 네. 200에서 250bp 정도 더 금리가 내려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네. 때문에, 근데 이 내용만 본다고 하면 사실 이번에 PPI도 그렇고 CPI도 그렇고 이 주거비를 중심으로 해서 세우스 물가가 여전히 좀 계속 오름세잖아요. 물론 네.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라고는 해도 그러다 보니까 시장 일각에서는 여전히 인플레가 금리가 내려갔을 경우 다시 반등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과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금리 인하 폭과는 좀 서로 좀 상반된 괴리가 모습인 것 있습니다. 같아서 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네. 인플레 부분에 대한 어떤 좀 반등 또는 좀 덜 천천히 떨어질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그런 판단이 있으신가 싶어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그 판단과 시장의 프라이싱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뭐 흔히 있는 일입니다. 흔히 있는 일이고 어떨 때는 뭐 이코노미스트보다 위로 가기도 하고 아래로 그렇죠. 가기도 하는데 이번 경우에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 보면 이코노미스트들과 연준 위원들은 그래도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연준 위원들이 뭐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뭐 1년 전쯤에 했을 때 나는 3번만 올릴 거야. 그럴 때 마켓은 야 6번 올릴 거야.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기간에 보면 진짜 6번을 올렸고 또 뭐 반대의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코노미스트들보다는 시장이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더 결과적으로 보면 잘 맞는 맞는다. 경우가 뭐 비교적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그 이유를 보면 뭐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시장은 그야말로 서베이를 하는 게 아니고 의도가 없거든요. 겉과 속이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주식이 오를 것 같은데 내 돈으로 주식을 팔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나 정책 관련자들은 속으로는 내릴 것 같지만 올린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을 진짜 페어하게 보는 건 시장이라고 보면은 네.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지금 나온 데이터들보다도 더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연준 너네들 너무 진짜 많이 올린 거 아니야. 과도하게. 그리고 내릴 때도 빨리빨리 내려야지. 올려놓고 버티면 지금 많은 곳에서 터져가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AI 문제로 착시가 있을 수도 그렇죠.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있을 수도 있다. 뭐 그런 프라이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지난달에나요 노동통계부에서 작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인가요? 그 원래 고용됐던 것보다 한 네. 80만 명을 줄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부가 너무 과하게 노동시장의 어떤 그런 분위기 화랑세를 뭐 이렇게 통계로 해서 좀 했다. 뭐 조작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대표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좀 과하게 시장을 좀 높게 좀 봤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그 매크로에 대한 걸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맨날 틀리고 뭐 3개월치 거를 다시 말도 안 되는 숫자로 바꾸고 하는 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아무도 모르는데 앞으로 예측이 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데는 시간이 상당히 딜레이 돼서 지난 다음에 아는 거죠. 지난 다음에 후행적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거는 금리가 이거보다는 좀 빠른 속도로 내려야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항상 착각하기 좋은 게 우선 첫 번째로는 단순하게 이자율이 내려갔으니까 이자율이 내려간 효과들이 모든 곳에서 나타나겠지. 그게 첫 번째 생각이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자율이 내려가는데 뭐 정부에서 기관들이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한 것보다 그래도 좀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뭔가 더 내려가겠지. 이 두 가지 생각이 약간 틀릴 수도 있는 게 시장의 가격은 이미 그거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프라이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도 더 내려가야지 진짜로 내려간 것이지 그거보다 조금만이라도 덜 내려가면 이거는 이자율이 올라간 효과가 나는 시장의 반응이 쫙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이자율의 숫자 5.5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포워드로 시장이 프라이싱하고 있는 숫자가 어디에 있고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요즘은 그걸 제가 막 엑셀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워낙 분석이 많고 뭐 매일매일 나옵니다. 매일매일 나오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 어쨌든 연준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점도표 뭐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거에 비해서 시장은 더 내려갈 지금은 걸로 확실하게 보고 있다. 더 낮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저희가 이제 많이 안 남아서 사실 오늘 대표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BOJ 문제입니다. BOJ가 이제 또 추가 금리를 인상을 할 것처럼 자꾸 분위기가 좀 가고 있고 최근에 또 기사 나온 걸 보니까 BOJ 전문위원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1% 정도를 아예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더라고요. 우에다 총재나 이런 분들이야 뭐 대놓고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긴 할 테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일본이 정책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우리로 따지면 그걸 1%까지 현재 0.25%인데 이걸 가져간다 그러면 75bp가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 시장에서는 또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 투자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걱정하시는 건 또 올 8월 초처럼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얘기 확 나오면서 또 시장 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 걱정들을 지금 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시면 저는 좀 헷갈리는 대목이긴 한데 일본 경제를 보면은 이자율이 너무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율을 어느 정도 정상화, 우리 요즘 많이 쓰는 말이 정상화잖아요. 조금 네. 올리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8월 달에 이자율을 올리겠다고 한마디 했다가 아주 난리가 났잖아요. 났죠, 정말. 그런데 일본에 있는 BOJ나 이런 분들도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긴 한데 상당히 정치적이거든요. 미국에 정치적이다. 비하면 정치적이고 그렇게 독립적이지 않거든요. 그 사실 그때 8월달 7월 30일날 전격적인 금리 인상도 그런 말씀하신 정치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예, 뭐 정치적으로 좀 돼 있고 하니까 그냥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지금 니케이 움직임과 달러의 움직임을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냥 같이 가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일본에서 이자율을 올리는 쪽으로 올리거나 또는 네. 올리겠다고 말을 하게 되면 달러엔이 아무래도 더 급하게 내려올 것이고 그렇죠. 엔화가 더 강세가 될 강세로 것이고 간다는 얘기죠. 강세가 되면 니케이가 또 많이 내려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제를 위해서 이자율은 올려야 돼. 그렇게 BOJ가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럼 금리 인상을 하기 쉽지 않을 예, 거다고 쉽지 생각. 않다는 거죠. 아. 하기는 해야 한다더라도 굉장히 단계적으로 얘기하고 그야말로 일본 스타일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달러의 엔이 이 레벨에서 굉장히 강하게 내려올 수 있는 리스크는 오히려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든 간에 아. 미국 이자율이 그야말로 강하게 내려오면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시장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은 일본 이자율은 뭐 0.5가 0.25가 0.5가 되고 이런 사실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미국은 기본적으로 1년 사이에 250bp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게 되면 미국의 이자율이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엔화가 강세가 갈 수밖에 강세가 되고 엔화 강세가 지금 레벨 자체가 지금 141 레벨이 지금 연초의 레벨이거든요. 그렇죠. 160위까지 올라갔지만 갔다가, 거기 예. 지금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요? 지지가 됐던 레벨이에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서 어떤 가격이 지지가 되는 레벨에 가면 보통 돌아서는데 네. 혹시라도 내려가면 급하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예나는 이런 옌 캐리 트레이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급하게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엔화 쪽에 강세가 와서 그게 또 금융시장을 건드리고 하는 그런 근본 이유는 일본에 있는 BOJ나 이런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달러 미국 쪽에서. 이자율에 달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은 있습니다. 대표님 뭐 유튜브에서도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그때 8월달 했던 그때 이제 유튜브 통해서도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관련된 말씀을 하셨던 게 저도 기억이 나는데 결국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청산 이 부분은 결국 급하게 엔화가 강세로 간다 그러면 또 물량이 많아질 수도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조금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에는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 급하게 내려오니. 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있거든요. 그게 엔캐리 트레이드가 워낙 금액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방향이 좀 바뀌었네. 그러면 결국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거는 엔화를 매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엔화를 되사는 움직임이 오면 그 물량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많다 보니까 항상 엔화의 움직임은 내려오기 시작하면 좀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가 시작하면 강도가 세지는 세게. 경향이 있거든요. 예. 급하게. 그래서 그런 거를 걱정하는 것인데 그 걱정의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본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지만 예. 저는 일본의 BOJ나 이쪽보다는 미국 오히려 쪽에. 예. 달러가 이자율이 급하게 내려오는 경우 이유가 뭐든 간에 예. 그런 경우에 달러엔이 급하게 내려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다시 한번 엔화 강세, 그러니까 급격한 엔화 강세에 따른 시장 충격을 일단 조금 마음에 두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예, 됩니까? 그래서 저는 달러 이자율이 아주 강하게 빠르게 내려오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그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요. 일단 달러엔 자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국 이자율의 움직임, 네. 단기 이자율, 2년짜리 이자율, 또 미국의 실질 금리는 10년이거든요. 그렇죠. 10년짜리의 10년, 금리가 10년, 예. 과연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보는 것이 좀 중요해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대표님이 엔캐리트리 청산이 되더라도 이번에는 뭐 그렇게까지 급하게 되거나 시장에 지난 8월처럼 그렇게 충격을 주진 않을 거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그전에 대표님 유튜브라든가 이런 말씀을 들은 걸 기억이 예. 돼서 그랬는데 그렇진 않군요. 이게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가 다른 거군요.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준호 대표님과 연준 금리 인하 관련된 전망을 좀 해봤고요. 말씀 들으신 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금리가 인하 폭이 커질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연내, 내년까지는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엔화 강세 현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급격하게 진행이 될 수 있어서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좀 앞으로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크 신익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CJ 영화 사업 접느냐 마느냐, 황금 추석 연휴, 베테랑2에 달린 운명. 피트, 너 내가 죄 짓고 살지 말라 그랬지? 자, 오늘 드디어 베테랑2가 개봉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CJENM이 마지막으로 흥행한 영화가 2022년도 추석, 바로 그때 698만 명 현빈 씨의 공조2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자, 과연 베테랑2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걸 두고 지금 말이 많은데 뭐 이미 다 사실 언론에 다 나왔습니다. 왜 빌런이 없지? 조태호, 제2의 조태호는 누구야? 근데 포스터에 있습니다. 그쵸? 베테랑2. 자, 여름 성수기를 타깃으로 했던 도경수 주연의 더문이라는 영화 보겠습니다. 이 흥행 참패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여기서 지금 살릴 영화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관객 수를 한번 보죠. 자, 일단 요거는 베테랑 1에 개봉됐던 내용이고요. 베테랑 1이 얼마였을까요? 베테랑 1은 1340만 명입니다. 대단하죠? 뒤로 가겠습니다. 근데 조태호가 진짜 현실 빌런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쵸? 너무 리얼리티했죠. 뒤로 가겠습니다. 네, 베테랑2 개봉 예정이고요. 자, 베테랑 1이 전 토탈에서 얼마인지 볼까요? 자, 명량. 이거 명량은 솔직히 학교에서 막 2번, 3번 해가지고 1,700만 원이라 치고, 극한 직업이 어떻게 1,600만 갖죠, 이거? 다들 그쵸? 극한 직업이 저렇게까지 갈 수가 있나? 어쨌든 이 깨기가 힘들 것 같아요. 두 개는. 1,400만 명 친구와 깨고, 아까 전에 베테랑이 7위에 있습니다. 대단하죠? 베테랑이 7위에 있고요. 그 10위권 안에 들려면 도둑들을 제쳐야 되거든요. 도둑들이 1,300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베테랑 1에 준하는 어떤 숫자가 나오면 역대 10위 안에 들 수가 있습니다. 최소 1,300만 이상을 달려야 돼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망한 영화들 계속 망했습니다. SF 좀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야, 이 포스터만 봐도 이거 그쵸? 외계 플러스 인 2부가 150만 명이 안 됐어요. 근데 이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외계 플러스 인 2부의 손익분기점은 무려 700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난 제작비가. 얼마를 쓴 거예요, 이거 도대체?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근데 얼마가 들었다? 140만 명. 택도 없습니다. 망했어요, 완전. 자, 뒤로 가겠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더문은 더 심각하네요. 자, 더문 뒤로 가겠습니다. 100만도 아니고 51만 명 들었는데 이거 손익분기점 몇만 명인지 아십니까? 640만 명이에요. 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뒤로 가겠습니다. 왜 이러는 거죠?
극한 직업 국제시장 베테랑 기생충이 전부 CJ ENM 배급이에요. 아까 10위 안에 대부분 있는 영화들을. 자, 여기 CJ ENM 그럼 영화를 포기해야 될 게 제가 말하는 워딩이 아니고 지금 몇몇 기사에 CJ ENM 영화 사업 접나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나갔어요. 이게 CJ ENM에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기자가 그렇게 쓴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지금 매출 요 덩어리로 보면 이걸 포기할 만한 덩어리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자, 보시면은 2022년도 이거 뭐 분기별로 보지 말고 2022년도 보죠. 2022년도에 CJ ENM은 보통 4가지 분야로 나누잖아요. 미디어 플랫폼, 영화, 드라마, 음악, 커머스로 나누는데 이 지금 2022년에 미디어 플랫폼 1,427억 원인데 이게 10억 원 아니죠. 10억, 100억, 1,000억, 1조 4천억 원인데 1조 4천억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영화, 드라마가. 그렇죠? 그리고 커머스가 1조 3천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예상치도 마찬가지예요. 영화가 지금 제일 4개의 분류 중에 제일 앞서죠. 영화, 드라마를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그렇죠? 물론 여기 드라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저거를 접는 거는 좀 상정하기가 어렵죠. 잘 해봐야죠. 뒤로 가겠습니다. 저 큰 덩어리가 빠지면 어떡합니까? 자, 그러면 이제 CJ ENM이 잘못한 건지 영화판이 안 좋아서 온 건지 한번 가려봐야겠죠. 영화판은 살아나고 있다. 영화판은 살아나고 있어요. 팬데믹 이전에 72.7%까지 올랐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매출액 6,103억 원, 관객수 6,293만 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다 증가했습니다. 2024년도 증가했어요. 그렇죠? 영화판은 커졌어요. 지금. 뒤로 가겠습니다. 누군가는 더 관객수를 늘렸다는 얘기죠. 자, 1,000만 영화 상반기에만 2개 나왔습니다. 파묘랑 범죄도시 4가 기록을 했죠. 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 파묘랑 범죄도시 4를 배급했으면 됐잖아요. 그쵸? 외계인 2 플러스 저기 더문이 아니고.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가 히트가 뭐 부재하다, 뭐 그 인사이드 아웃 2라던가 윙카 같은 거는 역시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메가 히트 외국 영화가 부재했다. 저거 말고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개봉이 많다. 예전에 수요일 개봉이 많았는데 금요일 개봉이 많고요. 베테랑 2도 오늘 금요일 날 개봉했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충격적인 결과. 이것 때문에 그 기사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자, 맨날 원래 1위였죠. 왜냐하면 CJ ENM은 배급사기도 한데 CGV라는 영화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말했듯이 여기다 다 꽂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깡패 배급이라고 불러요. 깡패 배급. 근데 그런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쇼박스는 어디다 깔 거예요? 근데 쇼박스가 21.8로 1위입니다. 워너브러스 13.4, 월트 디즈니 플러스 M 쭉 나가가지고 CJ ENM이 7위에 7위. 아주 충격적인 결과죠. 7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주 민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네, 상반기 전체 영화 탑 10. 파묘. 자, 이게 컸네요. 쇼박스. 쇼박스가 원래 예전에 그 CJ랑 롯데가 다 그 계열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약했는데 그 류승범 씨 7번 방의 선물로 1,000만 찍으면서 쇼박스가 올라온 거죠. 근데 이번에 또 파묘를 터뜨렸네요. 어쨌든 잘 봐야 돼. 잘 찍어야 돼요. 그리고 범죄도시. 범죄도시가 지금 ABO 엔터테인먼트랑 플러스 M 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야, 스크린 수 이거 뭡니까? 이거 스크린 수 3,000개 가져갔어요. 그냥 이 당시에는 그냥 다 영화가 범죄도시밖에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관객 수가 근데 범죄도시 4를 파묘가 뛰어넘었다 대단한 거죠, 이거. 그렇죠? 파묘는 특히 오컬트라는 특정 장르인데 이게 대단한 겁니다, 진짜로. 1,191만, 1,150만. 인사이드 아웃 2, 그렇죠? 우리 기쁨이 당황이 다 좋아하시죠. 564만. 윙카. 자, 이 밑에는 다 듄 파트 2, 쿵푸 팬더. 다 외국 영화들입니다. 그쵸? 자, 여기 꼈는데 민망하네요, 이거. 자, 외계인 플러스 2, 2부. 외계 플러스 인 2부. CJ ENM이 배급했는데, 야, 이거 낀 거 민망하다. 그쵸? 여기 끼긴 꼈는데, CJ ENM 거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흥행 참패한 거. 아까 이거 700만 명 들어야 되는데, 지금 143명 들어가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반토막도 안 됐잖아요. 뭐 전체적으로 영화가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듄 파트 2 뭐 그 잘생겼다고 아무리 그래도 내용이 그렇죠. 내용이 재미가 그렇죠. 이거 뭐 200만 들어 가지고 이거 뭐 거의 뭐 기세는 1,000만 들 기세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아니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파묘 범죄도시 2 빼고는 좀 그래요.
좀 안 좋죠. 인사이드 아웃도 예전 같았으면 이거 1000만 갈 수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파묘 범죄도시 4 빼고는 1000만이 없었다. 뒤로 가겠습니다. CJ ENM은 2개 중에 1개도 못 잡았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흥행한 영화가 2022년도 추석 때 698만의 공조2 인터내셔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손익분기점 넘은 거는 뭐냐? 이게 손익분기점을 넘은 걸로 치면은 2022년도 6월 달에 개봉한, 그러니까 지금 이 공조2는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700만 가까이 불렀는데도 손익분기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도달된 걸로 치면은 그 전에 추석 전에 6월 30일 날 개봉한 헤어질 결심이었습니다. 박찬욱 감독님이 맨날 약간 좀 뭐랄까 장르 굉장히 깊은 장르를 만들다가 좀 다른 걸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헤어질 결심이 제작비가 113억 원 정도. 이게 원래 135억 원 정도인데 이게 칸 영화제에 간 다음에 거기서 호평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바로 수출 계약이 짝짝짝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작비가 한 120억 원대에서 110억 원대 후반대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손익분기점도 낮아졌어요. 그래서 120만 명만 넘기면 손익분기점이었다. 그래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189만 7천 명 해서 손익분기점을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넘은 마지막 영화는 헤어질 결심이었습니다만 헤어질 결심은 워낙에 제작비가 별로 안 든 작품이라 그쵸? 200만 명도 안 되는 걸로 손익분기점 넘은 것이고 맨 마지막으로 흥행한 영화는 698만의 공조인데 그 2022년도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영화에서 지금 흑자가 난 게 언제가 마지막이냐면은 2019년도가 마지막입니다. 2019년도 3분기가 영화 드라마 마지막 흑자고요. 지금 5년 동안 분기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사업 접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번 추석 연휴에 베테랑2가 터져야 됩니다. 그것도 전편하고 거의 맞먹는 1,300만 이상을 간다면 이게 도화선이 될 확률이 높아요. 자, 한 줄 매듭평은 헤어질 결심 패러디입니다. CJ ENM, 영화판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관객 수 완전히 붕괴됐어요. 마침내 다시 영화판 베테랑 될 결심. 마침내 다시 받을 관객들 관심. 마침내 영화사업 흑자 바람 진심. 네, 9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 먼저 한 장 보시죠. 예, 11일 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걸그룹이죠. 뉴진스 멤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친구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춤추고 노래할 때 그 밝고 쾌활한 표정들은 온데간데 없죠. 이 친구들 얼굴만, 이 뉴진스 멤버들의 얼굴만 보더라도 되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날 했던 얘기를 종합을 하면 이겁니다. 하이브의 지금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 원래대로 되돌려달라. 물론 여기에는 민희진 전 대표, 해임된 민 대표를 다시 복귀시켜달라는 게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뉴진스의 입장에 대해서 하이브가 또 그 다음날 바로 공식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음 표 가볼까요? 이겁니다. 기사로도 나왔습니다만 이재상 하이브 대표가 25일까지 민희진 대표를 복귀시켜달라고 하는 뉴진스의 입장에 대해서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뉴진스 멤버들의 요청을 거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이제 하이브의 이 내홍 상황이 다시 좀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진스 주가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엊그제 하이브 주가를 가져온 게 아니고요. 올 한 1년짜리 하이브 주가를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이게 올 1월입니다. 1월 11일 날 26만 1,000원까지 하이브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고점을 찍고, 근데 지금 보십시오. 8월 5일 날 저점이 16만 원인데 지금 16만 원대 초중반이니까 그때 8월 5일 날 연내 최저점에서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좀 반등하는 거 하다가 다시 떨어졌죠. 결국 뉴진스를 비롯한 이 하이브의 내홍은 결국 이렇게 하이브의 주가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하이브의 실제 이런 지난 6개월간의 이런 내홍 사태가 하이브 내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주로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수치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브 재무제표입니다. 보시면 매출액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2,147억으로 분기별 매출이 늘고는 있는데요. 성장률은 떨어지죠. 작년 말에 22%, 올 1분기에 11%, 2분기 때 6%까지 떨어졌고요. 더 심각한 건 영업이익입니다. 작년 4분기에 2,95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고점을 찍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2,270억까지 한 700억 정도 매출이 떨어졌죠. 그리고 특히나 올 2분기는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줄어든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순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에 1,830억 고점 찍고 지금 640억이니까 이거는 3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이 수익성 측면에서 굉장히 큰 하락이 기록이 되고 있다. 이게 물론 민희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이 하이브 사태 때문이라고만 볼 수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익도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익 지표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ROE는 작년 말에 6%까지 갔던 게 지금 2%로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영업이익률도 13%였던 게 10%까지 3%포인트가 줄어들었고, 순이익률은 8.4%까지 갔던 게 3%까지 지금 역시 이것도 3분의 1 토막 가까이 좀 난 그런 상황입니다. 수익성이 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표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은요. 외국인, 기관, 개인 다 이렇게 최근에 누적 순매수 금액을 좀 담아낸 건데 이 연두색 그림이 공이 다 이 순매수 금액이 되겠고요. 요 감색, 이 짙은 색깔이 이게 이제 주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주가 계속 떨어지는 거 보이시겠지만 기관과 외국인을 보면 주가 그래프와 비슷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외국인과 기관도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개인은 거꾸로죠. 개인이 살 때 주가가 떨어졌고요. 개인이 팔 때 주가가 올라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사실 올해 하이브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저가 매수를 많이 하셨는데 이 상태로만 본다고 그러면 사실은 수익률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뉴진스가 이번에 발표를 한 거,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한 게 앞으로 이 하이브의 주가에 어떤 실적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다음 표 한번 볼까요? 하이브의 사업 부문별 영업의 비중입니다. 하이브의 큰 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레이블, 솔루션, 플랫폼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사업 부문인데 그중에서도 이 레이블 쪽이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체 이익의 영업이익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을 하이브가 벌면 그중에 86원, 거의 90원이 레이블, 즉 어도어 같은 이런 하이브 산하에 있는 여러 레이블에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하이브의 전체 영업이익이 구성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뉴진스의 이번 그 입장 표명이라든가 이 뉴진스 사태, 즉 이 사태가 과연 하이브의 실적에 특히 영업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보면은요. 지금 뉴진스가 올해 전체 연간으로 하이브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증권가에서 이제 계산한 추정치인데 그러면 대략 15% 정도라고 했을 때 이 레이블 수익 86%에서 뉴진스가 차지하는 비중을 뺀다고 그러면 그만큼 올해 하이브의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이브가 뉴진스가 민희진 대표의 복귀라든가 이런 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아무래도 앞으로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제약이라든가 좀
좀 미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그게 어떤 영업이익이랑 이런 쪽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대로 전체 영업이익의 15% 가까이를 이 뉴진스라는 그룹 하나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구멍이 나면 날수록 전체 하이브의 영업이익에도 뭔가 이 훼손이 가하는 게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습니다. 이 하이브 사태가 이제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제 새로운 국면을 이제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좀 가 보면은요. 사실은 이제 하이브 사태는 기존에 그러니까 올 상반기에 하이브 사태가 처음 벌어졌을 때는 하이브 즉 방시혁 의장 대 이제 어떻게 보면 민희진 대표 간의 이런 갈등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브라는 회사 대 어도어라는 레이블 이를테면 이렇게 더 이 갈등의 폭이 더 확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하이브라는 이 회사의 실적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왜 하이브는 도대체, 왜 방시혁 의장은 도대체 이 사태를 지난 6개월이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축소하거나 또는 해소하거나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더 사태가 더 심화되고 더 악화될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온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날 이제 뉴진스가 유튜브로 입장 밝힐 때 해린이라고 그러죠. 이 뉴진스 한 멤버의 얘기에서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KBS의 영상을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자, 여기서 해린이가 한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그 사람들이 속한 사회의 가치에 순응하거나 동조하거나 따라가고 싶지 않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걸 제가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혜린이라는 이 걸그룹 멤버, 뉴진스 멤버가 2006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따지면 이제 20살도 안 됐습니다. 어린 나이죠. 그러면 이 혜린이가 하는 이 얘기를 과연 나이도 20살도 안 된 어린애가 무엇을 세상을 안다고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이렇게 우리가 폄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 보면 이 혜린이라는 표현에서 이 하이브라는 회사에서 이 아티스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혜린이 즉 이 뉴진스 멤버들의 얘기를 전적으로 제가 뭐 100% 다 이 친구들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 하이브라는 회사가 지금의 이런 엄청난 회사가 됐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하이브의 방시혁 대표를 비롯한 우수한 경영진도 있었겠지만 이런 뉴진스 같은 이런 굉장히 BTS나 뉴진스 같은 이런 굉장히 글로벌한 이런 아티스트도 있었을 거고요. 무엇보다 그 뒤에는 또 전 세계적으로 수억 명, 수십억에 달하는 국내외 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하이브의 움직이는 상황을 보면 과연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해소되지 않고 악화되는 쪽으로 계속 간다는 걸 보면 과연 하이브는 누구를 위해서 사태를 이렇게까지 놔두고 있는지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투자자들한테는 아픈 상처긴 합니다만 전 세계에 있는 수억이나 또는 수십억 명에 해당하는 이 뉴진스나 또는 BTS나 이 하이브의 팬들을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사태가 이렇게까지 계속 갈 문제는 진짜 아니다. 이제는 정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될 시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대했는데 이 코스피 코스닥 일단 지수 흐름을 살펴보니까 경계 심리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세권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시장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는 덤덤한 마음도 드실 것 같아요. 이 주말을 포함해서 추석 연휴 한 5일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이 기간에는 마음을 조금 푸시고 여유를 가지시고 좀 풍성한 한가위를 즐기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그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투자를 할 때는 투자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3일간, 이제 전체로 한 5일 정도 되는 거죠. 네. 이런 가족들과 함께 모처럼 보내는 긴 연휴 기간 동안에는 또 가족들한테 충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또 열립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가 있지만 또 주가는 또 올라갈 때가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에 너무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쉬실 때 좀 편안하게 쉬시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 기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가신다든가 이러실 필요 없이 그냥 온전히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 해 드시면서 연휴는 또 이 명절은 명절스럽게 지내시는 게 오히려
다음 주에 복귀하셨을 때 좀 더 맑은 머리로 시장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